반갑습니다. 노동자의 세계사.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2일 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제11차 뭡니까 전원회의, 소위 말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을 결정했죠. 2025년도 최저임금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70원이 오른 1030원입니다. 역사적으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처음으로 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2024년은 시간당 9,860원이었습니다. 올해 비해 2024년 비해 가지고 1.7% 인상된 10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988년 이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이후로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선 이게 좀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1988년 이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인상률이 낮게 오른 두 번째 해였다는 것도 아주 기억할 만한 것입니다. 2021년에 1.5%로 가장 역사상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로 가장 낮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오는 느낌이 크냐 하면요. 코로나 시국 이후에 물가가 원자재 상승 또는 여러 가지 물가 인상으로 내 가지고 최대의 물가가 올랐다는 걸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억할 만하죠. 정말 아쉽습니다. 만 원이 넘어서 이렇게 신문에 보면 소위 자본을 대변하는 신문들 보면 만 원이 넘었었다고 이렇게 음사를 부리고 있는데 정말 물가 인상에 비하면 택도 없는 인상률이죠. 택도 없는. 오히려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로 주저앉았죠. 자, 이게 임금 인상률이 만 원을 넘었었다, 안 넘었었다를 떠나서 정부가 바라보는 임금에 대한 이게 시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 빼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올랐다고. 오직 오르지 않은 것은 임금만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정책을 보면요. 2023년도에 재벌 지원을 얼마나 해줬냐면요. 5대 재벌을 하면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SK하이닉스인데요. 자회사 배당금 감세만 무려 10조 원을 해줬습니다. 무려 10조 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5대 재벌의 배당 수익이 얼마나 늘었냐면은 기아가 29.8배가 그 앞년도 2023년에 비해가지고 29.8배가 늘었고 삼성이 7.4배, LG전자가 2.4배, 현대차가 2.3배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민주당에서 이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급해서 이렇게 소비를 늘려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니까 한 13조 정도 든댔습니까? 13, 14조 정도 예측을 하는데 그 정도 든다고 하는데 단지 5대 재벌 5개의 재벌한테만 무려 10조 원을 배당금을 감세해 줬다는 거죠. 배당금 세금을 감세해 줬습니다. 정확하게 이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더 기가 찬 것은 2024년도에 이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은 이 여부는 배경 화면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역동 경제로 서민 중산층의 시대를 구현하자 해놓고 그 세부 내역을 보면 골 때립니다. 정부 역동 경제 로드맵 회가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 세제를 지원하죠. 이게 뭡니까? 자기 사진 앞에 밑에 큰 이슈로 역동 경제로 서민 중산층 시대를 구현하지 않았고 대기업 대주주 20% 할증 폐지, 재계 요구를 수용하고 주주 환원을 열린 기업의 환원액의 5%의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배당받은 주주 소득세의 14%에서 9%로 낮추기로 했다 하고 2024년 7월 3일 한겨레 신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세우는 거는 역동 경제로 서민 중산층을 살리지 않았고 내용은 전부 다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네? 대기업 부자들만 감시해 주죠. 그 다음에 2024년 6월 30일 경향신문 보면은 더 골 때리는 게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12조 감면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 국민 25만 원 다 줘도
될 이런 뭡니까 다주 25만 원에 저 뭡니까 전 국민이 받아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뭡니까 빠르겠습니까?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12조 해가지고 세금 감면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여러분들 이게 어떤 것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느끼십니까? 이미 대기업 부자들에 대한 뭡니까 낙수 효과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부자들하고 기업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지원을 해도 결국 고용이나 이런 뭡니까 씀씀이가 늘어나서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게 이미 판명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뭡니까 세금 감면을 해주죠. 지금 정부가 대기업하고 뭡니까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지방 정부는 정부 뭡니까 중앙 정부에서 내려 배당받는 이게 할당받는 금액이 돈이 줄어가지고 심지어는 하반기에 뭡니까 지금 당장 공무원들의 월급을 지금 임금을 못 줄 정도로 지금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는데 계속적으로 세금을 뭔가 감면해주고 있죠. 골 때립니다, 진짜 이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노동자들의 임금 오르는 것만 빼고 다 올랐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또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난리가 날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뭡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부자들하고 초대기업들 세금 감면해주죠. 이 사진 뒤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나온 분들 경제정책의 수장이란 분들 이분들 다 관료 뭡니까 마피아들이죠. 마피아들. 이게 뭡니까 윤석열 무능한 대통령 한 명 올려놨고 꼭두각시 올려놨고 마음대로 경제를 휘두르고 있죠. 자기네들이. 예? 대통령 앞세워놨고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정책을 막 내죠. 관료들이. 이 대통령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이놈들이 누구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이 경제를 주무르고 있죠. 주무르고. 예?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한 명 앉혀놓고. 예? 이 관료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관료들이 이 관료들 아마 자산들 조사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본인들이 부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계속 내는 겁니다. 예?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관료로 갑니까? 관료.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 선택되지 않는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이런 관료들에 대해서 정책을 잘못하면은 국회로 불러가지고 더욱더 탄핵을 내려야 됩니다. 탄핵이 없으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검찰들도 뭐 잘못하면 탄핵해야 되지만 더 제가 보기에는 더 심각하게 탄핵을 해야 될 이 관료들입니다. 경제 관료들. 예? 이게 뭡니까 검찰이 잘못하면 일부 한 사람 또는 그게 관련된 사람만 죽지만 이 경제 관료가 이게 잘못하면 전 국민이 죽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거나 이 최저임금이 왜 중요하냐면은 다시 돌아와서 최저임금 이야기를 좀 드리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만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내년도에 최저임금을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되면 경영계와 노동계가 완전 뭐 이게 살을 걸고 이렇게 붙죠. 그럴 만도 한 게 이 최저임금에 의해서 최저임금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상승분에 의해서 실업급여도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5년에 뭡니까 실업급여가 최소한 192만 5,760원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최저임금에서 산재 근로자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등에 대한 지원금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따라서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라서 그 고용 촉진 장려금 등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물론이고 고용 촉진 장려금 등 26개 법령과 8개 제도에 따른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 인상 금액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근로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가지고 자기가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거 새로 결정하는 시기가 되면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뭐 이게 사활을 걸고 최저임금을 낮추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더 뭡니까 세계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왜 이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요. 최저임금 위원회가 열리면 항상 변하지 않고 주장하는 게 경영계에서는 업종별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구분하자. 이게 다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게
뭡니까? 경영계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언뜻 보기에는 이 경영계의 주장이 그 최저임금이 업종과 관계없는 뭡니까 생활임금이라고 하면은 지역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사는 필요한 임금이 다르지 생활임금이 다르지 않느냐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해야 된다 하는 그는 일명 뭡니까 설득력 있어 보이죠. 지역별로 업종별로는 같은 지역에 사는 업종별로는 임금을 구분할 수 없지만 지역별로는 구분하자는 게 뭐 일명 그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전 세계에서도 지역별로는 임금을 다르게 하는 나라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업종별, 지역별 뭡니까 임금을 어떻게 구분하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을 둔 OECD를 세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소속된 38개 국가들, 소위 선진국이라 하는 국가들을 보면요. 38국가인데 대부분 다 유럽 국가들이 소속돼 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개 나라 중에서 뭡니까? 법정 최저임금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있는데요. 5개 국가가 법정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이 5개국이 법정 최저임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 5개 국가 대부분이 뭡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 유럽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대부분이 뭡니까 노동조합이 워낙에 가입률을 높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굳이 법정 최저임금이 따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38개 나라 중에서 5개 국가를 빼고는 대부분이 다 법정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이 5개 국가들을 보면 국기들을 보면 재미나는 게 뭡니까? 다들 십자가가 있죠. 아마 제가 생각에는 이 종교적 관련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가 다 국기에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국가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5개 국가를 빼고 법정 최저임금이 있는 국가 중에서 뭡니까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나라를 한번 보면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경영계가 자주 주장하는 이게 일본, 저희 옆 나라죠.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별,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8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이게 뒷배경 화면으로 보시면 이게 크게는 한 4그룹 정도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4그룹 정도 나누고 가장 임금이 높은 그룹에 속하는 것 중에 탑 1번인 도쿄가 가장 높죠. 2023년도 자료인데요. 도쿄가 가장 높습니다. 일본은 지역별 업종별로 구분하는데 먼저 지역별로 이게 4그룹 정도로 아마 구분하고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나면은 업종별로는 그 지역별 최저임금 밑을 하회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업종별로 지역에서 정하는데 이 지역별 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가 2023년도 자료를 보면은 도쿄가 시간당 1113엔이고요. 가장 낮은 게 뭡니까 이와타가 뭡니까 893엔으로 가장 낮다고 나오는데 이게 2023년이고 제가 챗GPT한테 2024년도에 가장 높은 도시와 가장 낮은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장 높은 도시는 역시 도쿄가 2024년도에도 약 시간당 1113엔이고 아마 변경되기 전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오키나와가 853엔으로 가장 낮습니다. 오키나와가 853엔으로 가장 낮고 오키나와는 도쿄 대비 한 77% 됩니다. 이렇게 나눠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23% 정도니까 좀 차이가 나죠. 근데 뭐 도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도쿄와 이렇게 지방에 좀 발전이 이렇게 사람이 좀 적게 사는 곳 이렇게 돼 있는 도시화가 덜 된 곳하고 비교해 보면은 23%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차이 나는 것 대비해 가지고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거나 일본은 지역별 업종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먼저 정해지고 나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는 업종별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각 주별로 정합니다. 미국에도 뭡니까? 법이 연방정부 법이 있어가지고 FLSA를 해가지고 Fair Labor Standard Act가 공정근로기준법이라 그러니까 1838년도에 연방정부법으로 최저임금, 초과 근무수당 기록 유지 등 청소년 고용 규정을 등을 규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연방 최저임금이 정해지는데 연방 최저임금보다는 각 주에서 높이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 시애틀 최저임금을 보면 19.97달러로 해가지고 저희 나라의 한 2.5배 이상 됩니다. 2.5배 이상 되고 그런데 이게 미국 전체 2024년도 이렇게 최저임금을 보면은 7.25달러가 많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텍사스 대표적인 데가 텍사스가 7.25달러고요. 이게 중부 뭡니까? 와이오밍입니까? 이렇게 중부 이렇게 미국을 전체로 동부와 서부로 보면 중부에 있는 주들이 대부분 테네시도 그렇고 이 7.25달러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농업이 주인 주들이죠. 농업이 산업의 주를 이루는 국가들은 대부분 7.25달러를 최저임금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뭡니까? 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같이 고용되어 있는 보다도 본인이 하는 업종이 많죠.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주들의 대부분 7.25달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7.25달러가 언제 정해졌냐면요. 연방정부가 2009년도 7월 24일부터 적용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이게 최저임금은 주별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유력 정치인들도 트럼프도 이게 최저임금은 주에서 정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이게 좀처럼 잘 이렇게 변경시키지 않고 주가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어째 보면은 주들이 한 나라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주거라는 게 우리나라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미국이 주별로 다르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도시별로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 OECD 38개 국가 중에서 뭡니까? 유일하게 두 국가 그것도 뭡니까? 일본하고 미국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별도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는 게 굉장히 뭡니까? 부작용이 많죠.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이렇게 업종별 지역별로 나누다 보면 지역별로 굉장히 사람들이 또 몰리고 뭡니까? 업종별로 나누면 또 업종별로 나눌 거 아닙니까? 업종별로 나누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가장 높은 쪽으로 뭡니까? 노동력이 다 이동하고 나면은 낮은 쪽에는 거의 가지가 않죠. 업종별 낮은 쪽에. 낮은 쪽에 가지 않다 보면 사실상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조선업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조선업이 어려워가지고 물량도 없다가 한 10년 정도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떠나다 보니까 그 떠난 이후에 다시 조선업 호황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노동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수입해야 할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죠. 업종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나면 이게는 업종별 구분이 돼 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조선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그 조선업을 떠나서 타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조선업이 굉장히 임금이 낮았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 기술, 특히 용접 기술을 가진 분들에 대한 뭡니까 임금이 굉장히 낮았던 걸 알고 나니까 다시는 뭡니까 조선업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죠. 똑같습니다. 이 업종별로 하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와 지역별 또 구분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OECD 국가들도 보면은 구분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참조해 볼 만합니다. 또 하나는 재미나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법정 최저임금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을 보면은 독일은 2015년도에 최저임금 제도를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은 뭡니까 노동조합에 이렇게 강력하게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노동조합에 또 뭡니까 이 발언이 영향이 굉장히 큰 거로 알고 있는 나라인데요. 법정 최저임금은 2015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동조합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거는 노동계와 뭡니까 경영계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왜 그러면 독일은 2015년도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했냐고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게 노동계와 산업계 간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최저임금을 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노동조합이 약간
좀 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나 이런 것이 약한 곳은 약한 뭡니까 업종은 임금이 계속적으로 뭡니까 낮아지게 되는 거죠. 더 상승분이 저하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뭡니까 임금이 업종별로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되니까 최저임금을 도입해가지고 이러한 격차를 줄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노동시장 안전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조수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동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게 산업별로 별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 산업군이 업종이 계속적으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하니까 그쪽에 기피하게 되고 기피하는 곳은 계속 사회적으로 이제 가지도 않다 보니까 뭐 일정 부분 거기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안 했겠습니까? 똑같죠. 유럽에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문제를 굉장히 많이 심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이렇게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뭐 국제적 비교 경쟁력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뭡니까 유럽이 아까 말씀드린 법정 최저임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자유로운 이동을 하는 유럽에서는 나라별로 뭡니까 이게 고용도 좀 자유롭고 이동도 자유로운데 독일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보다는 좀 알기가 힘들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럽의 기준이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 경쟁력도 유지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경제적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 정당들의 대연정을 통해 가지고 크리스티안 민주연합과 크리스티안 사회민주당이 2013년도에 연정을 하면서 주요 정책으로서 독일에도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사회민주당이 주대를 하고 그 연정한 당들이 동의를 해서 2013년도에 결정을 하고 2015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2015년부터 독일도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저희 나라가 좀 참고로 삼아야죠. 항상 경영계에서 38개 국가 중에 유일한 일본을 이렇게 예를 들지 말고 38개 절대 다수가 이렇게 도입하게 된 업종별로 이렇게 하고 있던 독일마저도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한 케이스를 우리가 거울 삼아가지고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해야 되겠죠. 유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재미나는 거는 이게 유럽이 아니라 호주의 경우인데요. 이게 왜 제가 이 케이스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법정 최저임금을 계속 정해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고 낮게 주는 임금이다. 업종 중에서 최고 낮게 주는 임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낮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말이 최고로 낮게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또 노동계에서는 생활임금을 달라,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달라라는 용어도 쓰고 리빙 웨이지라 해가지고 영국에서도 리빙 웨이지라는 용어를 종종 쓰면서 리빙 웨이지 임금을 결정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리빙 웨이지 생활임금이 맞느냐 최저임금이 맞느냐에 관련해서 재미나는 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1907년에 오스트레일리아죠. 호주에서 하비스트 저지먼트라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과 관련된 최저임금이 호주에서 확대되고 최저임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게 의미를 정의하는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하는데요. 때는 1906년도에 수확기, 우리가 콤바인 같은 수확기죠. 수확하는 그런 농기계를 만드는 하비스트 대규모의 기업인 맥케이 하비스트 회사라고 맥케이 하비스트 컴퍼니와 관련된 소송이었는데요. 1906년에 호주에 어떤 이게 법이 도입되냐면 엑사이즈 테리프 액트라 해가지고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소비세를 부과하는 이게 법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콤바인에도 소비세가 부과됐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소비세를 부과되는 특정 상품 중에서도
이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 노동자들한테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 소비세를 감면해 준 거죠. 당연히 뭡니까? 이 하비스트가, 맥케이 하비스트라는 회사가 이 소비세를 감면받으려고 했겠죠. 신청을 했고 또 감면받았겠죠. 그런데 세금은 감면받고 합리적인 임금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가 소송이 벌어진 거죠. 그 당시에 이 판사가 뭡니까? 헨리 B 히긴스라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판결, 이 소송을 대한 이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이 임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이란 남성 노동자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임금이다 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살림을 꾸리기에 적절한 임금이다.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제시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 결과 주당 42실링을, 당시 임금으로 42실링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기준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그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시했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기준이 돼 가지고 호주 전역에 이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이 기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임금 체제를 확립하는 데 기여를 하고, 국제적으로도 최저임금이 어떤 의미를 두느냐고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 노동자의 권리와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을 보면 뭡니까? 결국은 최저임금이란 자체가 업종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배우자와 두 자녀, 쉽게 말하면 살림을 꾸리기에 적절한 임금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저희 나라 뭡니까? 인구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최저임금이 뭡니까? 살림을 꾸리기에 충분한 임금이 돼야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거죠. 최저임금 자체가 결혼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12일 날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턱없이 부족하게 올랐다. 전 세계 임금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기껏해야 1.7% 올린 1.7% 올라 1030원이 되었다. 정말 이게 윤석열 정부를 왜 저희들이 규탄하고 이게 윤석열 정부가 더 가서는 안 되는지 얘기해 주는 이게 기준이죠. 기준, 척도죠. 정부가 바라보는 대기업과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절대 다수의 정부, 이게 국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화려한 용어에 쏘면 안 되고 맨날 플랜카드에 역동 경제로 서민 중산층 시대를 구현하자 하면서 정책은 뭡니까? 맨날 대기업, 가진 자들, 부자들만 세금 감면하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배경으로 보시면 1933년 이 얘기를 한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 제32대 미국 대통령인데요. 그 뭡니까?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존속하는 기업은,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생활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안 주는 이유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남겨가지고 존속하는 기업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미국에서 사업을 계속할 어떠한 명분도 없는 것이 나에게 분명해 보인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생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은 미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명백해 보인다는 거죠, 자기한테.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30대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 2025년도에는 어쨌든 170원, 올해 비해 가지고 170원 오른 1.7% 오른 1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말 최저임금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 서민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최저임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무시하는 정부를 더 이상 가만둘 수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출산율이 오르고 정말 최저임금이 역할을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희망하면서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